안녕하세요. 이과 여자 진행자 진리하라입니다. 오늘은 미국 특파원으로 미국 동부에 계시는 꽈배기님을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꽈배기입니다. 왜 꽈배기냐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요즘에 취미로 뜨개질에 엄청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이 꽈배기를 굉장히 많이 반복해야 되는 작품이어서 요즘 머릿속이 꽈배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꽈배기라고 하기로 했고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심리학 박사 과정 중이고요. 이제 제가 보통은 가을에 많이들 시작을 하는데 저는 1월에 박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막 5년 차가 된 박사 학생이고요. 이제 이론상으로는 수업도 다 끝나고 TA도 다 끝나서 연구에만 전념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우면서도 자유롭지 않은 나를 보내고 있는 박사 학생입니다. 딱 4년 된 음, 거죠, 지금. 미국 간 지. 그쵸. 제가 1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진짜 뭐 4년 하고 1, 2주 음.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카톡을 봤더니 원래는 19년에 가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한 학기를 미뤘나? 그러고 1월 달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원래는 그쵸. 보통 다른 사람들처럼 8월에 시작하는 거였는데 그 당시 여름에 봄부터 막 시작해서 여름에까지도 막 대사관도 문을 안 열고 그래서 비자를 받을 수 있나 없나 이런 게 불분명하기도 해서 차라리 한 학기를 미루자라고 생각을 하고 네, 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든과 그래서 함께 박사를 그렇죠.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온 시기가 이미 코로나가 어느 정도 가장 아마도 가장 심한 시기는 지나고 그래도 여전히 심한 시기였어서 제가 와서 겪은 것들이 이게 미국이 원래 이런 건지 코로나여서 이런 건지 코로나 이후로 바뀐 건지 약간 헷갈리는 경험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거는 없겠죠? 매년 바뀌고 그렇죠. 하니까. 네. 맞아요. 음, 지금 코스웍이랑, 그러니까 수업이랑 조교 들어가는 게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4년 차에 끝난 거면은 지금 여태까지는 계속 수업을 듣고 조교를 들어가야 됐던 거예요. 저희가 좀 일반 스템 뭐 이공계 분야에 비해서는 수업이랑 조교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심리학과 소속이 뭐 의대나 공대가 아니라 일반 인문 계열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수업도 다양한 편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생명과학으로 학부 때 전공을 했는데, 박사를 심리학으로 오면서 박사 과정 수업들을 심리학 수업을 몇 개 듣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교도 저희가 굉장히 저희 과가 그런 건지 학교가 그런 건지 그런 티칭하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네 학기 수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마다 그걸 언제 하는지는 좀 제각각이긴 한데 제가 1년 차에 시작을 했는데도 뭐 어떤 때는 1년 차 한 학년에 한 번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두 번을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참 한 3년 반이 되고 나서야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한 학기에 수업을 듣거나 조교를 하거나 한 세 개 정도씩 하면서 한 3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수업도 끝나고 TA도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엄청 그런 이공계로 진학을 했을 때 일반적인 것 같진 않고 그런 경우들은 좀 더 수업도 그렇고 조교도 훨씬 빨리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지금 하고 계신 과정을 한국으로 치면 석박 통합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박사를 하는 과정 중에 뭐 학점이나 다른 요건들이 채워지면 석사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시스템이고
근데 그건 약간 사람마다 선택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네, 박사까지 쭉 갈 수도 있고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보통은 석사가 이미 채워진 상태로 졸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그래서 석사 통합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처음 2년을 뭐 수업도 듣고 하면서 학점을 딴 다음에 퀄이라는 어떤 시험을 통과를 하면은 박사로 뭔가 박사 과정으로 넘어가고 퀄을 통과를 하지 못하면 잘릴 수도 있다. 이런 학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리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맞아요. 학교도 많다고 들었고, 맞아요. 음, 근데 그게 구조가 진짜 학교마다 과마다 완전 제각각인데 그래서 전체 만약에 모든 그런 시험들이 다 있다고 치면은 그 퀄리파잉 이그잼이라고 해서 박사 과정에 들어가는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프리리미너리 이그잼이라고 해가지고 박사 과정 학생에서 그 박사 캔디데이트로 넘어가는 시험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디펜스를 보고 나면 박사를 받는 건데 네, 과마다 시험이 두 개 다 있기도 하고 하나만 있기도 하고 둘 다 없기도 하고 그런 게 좀 다양한 편인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퀄리파잉 이기잼은 없고 그다음에 프릴리미너리 이기잼만 3년 차가 되기 전에 보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하자면 떨어졌을 때 나가야 되는 시스템이긴 한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사실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어요. 학교 내에서 이렇게 시스템이 다른 거는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음. 그렇죠. 저도 그게 좀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과 안에서도 그냥 시기에 따라서 막 교수님들끼리 디스커션을 해가지고 없애기도 하고 막 넣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웬만하면 잘리지 않는 분위기다. 그거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 과는 웬만하면 잘리지 않는 분위기인데 또 어떤 과들은 저희 학교 같은 학교에서라도 다른 과들 중에서는 실제로 잘리기도 해서 뭐 한 학년에 한두 명씩은 잘린다거나 이런 곳들도 있긴 해서 근데 만약에 그런 과면은 다들 엄청 긴장을 하고 시험을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다들 자기 과가 어떤 분위기인지 소문을 듣고 알게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심리, 네네, 진리하라는 말씀하세요. 석사 과정 따로 하고 박사 과정을 따로 하니까 그런 시험들이 없었던 거죠. 네, 저는 석사 과정 입학 시험 치고 들어가서 석사하고 졸업한 다음에, 어, 나 박사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고서 여기저기 지원하다가 이제 돼가지고 다시 박사로 연구소에서 시작을 하게 된 음,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과에서는 미국에서는 하나 정도는 시험이 있는 게 일반적인 것 같긴 해요. 생물학을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심리학과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학교에 심리학과에 생물학스러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심리학 출신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생물학 출신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제가 사실 오히려 더 익숙한 그런 과의 구조는 생물학이거나 신경과학이거나 해서 심리학은 사실 이렇게까지 자세히 구조를 알고 있는 곳이 저희 학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심리학과들이 다 이런 건지 아니면 저희 학교만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심리학과 안에서도 좀 이렇게 트랙으로 여러 가지로 세부 전공들이 갈려요. 그래서 인지심리학을 사실 저희 과에서는 인지심리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사회심리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발달심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이상한 이름인데 시스템
및 약간 뭐 통합신경과학 뭐 좀 되게 이상하고 긴 이름이라서 아무도 그 풀네임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그런 트랙인데요. 그래서 저희 세부 분야 같은 경우는 동물 실험을 하는 랩들이 모여 있고요. 근데 사실 전체 과에서 한 10% 20%가 될까 싶을 정도로 좀 적은 비중이고요. 그래서 전체 랩이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 그리- 그리고 그중에 한 세 군데, 저희 랩을 포함한 세 군데 랩이 그런 마우스 실험을 하는 곳이고, 마우스나 렛 실험을 하는 곳이고, 다른 곳은 원숭이 실험을 하는 곳이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분야마다 건물도 좀 다 다른 장소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의 심리학 연구를 하시는 분들과 정말 뭐 수업을 들어야 했을 때 뭐 이럴 때 아니면 교류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출근하는 그 연구실은 생물학과 사람들이 보통은 배치되어 있는 그런 건물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저 그게 정말 좀 웃긴 점은 저는 사실 저희 학교에 동물실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물실 건물에 한 층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건물 자체는 이렇게 학교가 좀 캠퍼스가 큰 편인데 그 안에서도 좀 의대 건물들이 모여 있는 쪽에 있는 건물이고, 근데 그 중에서 동물실이 있는 건물인데, 그래서 1층 동물실, 2층 동물실, 3층 동물실 약간 이런 식으로 했고 근데 그중에 한 층만 저희 랩을 포함해서 저희 분야의 동물 실험하는 심리학과 소속 랩들이 모여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다른 건물들을 보면은 완전 그런 셀 바이올로지 연구를 하는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뉴로사이언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애니멀 뉴로사이언스 건물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는 동물들과 함께 지내는 건물입니다. 어떤 연구를 하는지, 그리고 연구자로서의 일상은 어떤지 좀 공유해 주세요. 저는 사실 제가 막 심리학과를 가려고 심리학과를 간 건 아니고 연구 주제에 맞춰서 대학원 입시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과에 오게 된 건데 그래서 제 연구 주제는 사실 좀 더 생물학이나 아니면 신경과학에 가깝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 연구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마우스 실험을 주로 하고요. 그래서 동물들한테 여러 가지 움직임을 할 수 있는 태스크를 많이 시킨 다음에 몸을 이렇게 움직일 때 아니면 저렇게 움직일 때 뇌의 신경 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다음에 그 특정 보고 싶은 신경 뭐 세포나 아니면은 신경 시그널링 파th웨이 같은 게 있으면은 그걸 매니플레이션 했을 때 어떻게 그 움직임이 달라지는지를 주로 보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요즘 도파민을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도파민도 처음에는 어쨌든 운동과 관련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도파민과 반대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또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인데 제가 주로 연구하는 물질은 그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고 그게 그 뇌 영역에서 어떻게 운동을 컨트롤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네. 과학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 미국 특파원으로 모신 거니까, 미국 특파원한테 묻고 싶었던 걸로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음, 제가 궁금했던 거는, 포스닥 엑스odus, 포닥 대탈출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현상이 2, 3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온라인에서만 접해가지고 진짜 있는 현상인지 거기서 대학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꽈배기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현상으로
뭐였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겪은 게 코로나 이후로 바뀐 건지 아니면 원래 미국이 이랬던 건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분명히 코로나 전에는 이랬고 후에는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지점들이 있긴 한데 확실히 제가 지금 보는 걸로 봐서는 박사를 졸업을 하고 포닥을 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한 진로가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포닥을 하려는 인원이 굉장히 적어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게 물론 학교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 주변이나 아니면 제 친구들이 간 다른 학교 얘기를 좀 들어보더라도 졸업생들이 대부분 뭐 서로 졸업하고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취업이 가장 큰 옵션이고요. 만약에 취업이 안 됐을 때 포닥을 찾아보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오히려 되게 확고하게 나는 졸업을 하고 포닥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정말 되게 너 연구에 진심인가 보다라고 좀 놀라는 반응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많은 랩들에서 언제나 포닥을 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 포닥을 현재 하고 있더라도 바로 뭐 패컬티 포지션에 어플라이를 하지 않고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지금 학교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서는 포닥이 별로 없겠네요. 애초에 포닥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닥이 적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 게,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는 사람들이 포닥을 잘 안 하려고 하지만, 근데 또 해외에서 박사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포닥을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포닥 인원 자체가 엄청 적은 것 같지는 않고요. 상대적으로 학생들에 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인 것 같아요. 미국 박사들은 되도록이면 취업을 하려고 하고 네. 해외에서 박사를 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포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본, 네, 걸로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뭐 전 세계에서 오나요? 아니면 주로 인도, 차이나, 한국이 거의 뭐 반상이 되는 건가요? 전 세계에서 오는 것 같고요. 분야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바이오나 아니면은 신경과학 경우에는 대부분 외국인이라고 하면 중국 분들이 많고, 오히려 인도 분들은 많지 않고, 근데 그 외에도 유럽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희가 잘 아는 뭐 서유럽 나라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가들에서 오신 분들도 많은 편인 것 같고요.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좀 더 컴퓨터 과학이나 아니면 공학 같은 데로 가면은 인도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음. 그래서 저도 사실 가끔 친구들과 하는 얘긴데 미국에서의 과학 연구는 중국이 없어서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중국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중국 포닥분들도 많아가지고 아마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인들이 다 사라진다면 미국에서의 연구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정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음. 유학생들도, 대학원생들도 중국에서 많이 오셨, 오셨군요, 미국에. 네, 맞아요. 네, 아무래도 어, 좀 다른 공학 분야에 비해서는 좀 외국인으로서 입학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신경과학 같은 경우는 10명이 한 코호트라면은 그중에 뭐 한두 명이 외국인인 경우가 많고, 근데 그 한두 자리가 보통은 한국인은 잘 없고 중국인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럼 8명은 미국인인 거예요? 네, 맞죠. 8명은 미국인이거나 영주권자이거나. 아,
오, 정말 다르네요. 제 경험이랑. 네.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긴 하는데 처음에 입학하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친해지다 보면은 아, 이 사람도 외국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아, 근데 사실 완전 외국인은 아니고 영주권자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음, 음.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그 미국에서의 펀딩 시스템이랑 좀 관련이 있다고 들었었어요. 어떻게 관련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전공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약간 바이오나 신경과학 같은 분야는 NIH라고 하는 미국 보건과학원인가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NIH에서 그랜트를 많이 받아서 연구가 이뤄지는데 그 그랜트 중에 하나가 대학원생들을 트레이닝하는 트레이닝 그랜트가 있어서 그게 보통 과 자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과에 특히 1년 차들 학생들의 펀딩이나 아니면 그 이후 연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그랜트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NIH 펀딩들이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여야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아무래도 학교들에서도 그 그랜트를 통해서 학생을 뽑으려면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그 교수님들의 개인 펀딩이나 다른 해외 뭐 다른 기타 펀딩으로 마련을 해야 돼서 완전 외국인은 잘 뽑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진짜 시스템이 다르네요. 저는 석사도 그렇고 박사도 그렇고 제 주변 환경이, 그러니까 석사는 일단 외국인 반 독일인 반이었고, 박사도 막스 플랑크 협회를 통틀어서 5천 명을 통계를 내보면은 반은 외국인 반은 독일인으로 음, 음.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연구실은 좀 특수하게 독일 남자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건데, 그 그건 제가 좀 특수한 환경에 있었던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외국인이 반 정도 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되게 다른 걸 이제 알았네요. 그럼 주변에 대부분 미국인들이랑 같이 일하고 소통하고 그러고 계신 거네요. 유학생이랑 주로 소통을 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편이긴 한데 근데 또 랩의 구성원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건물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학생만 있는 건 아니고 테크니션 직원분들이거나 아니면 포닥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또 외국인 비중이 높아가지고 음, 그렇게 어울리다 보면은 뭐 절반 외국인, 절반 미국인 결국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저희 과는 석사를 따로 뽑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사 과정 같은 경우는 자비로 어,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근데 그러한 경우는 또 외국인 비중이 높고 그래서 이렇게 뭐 석사 학생이든 박사 학생이든 직원이든 포닥이든 신분에 크게 상관없이 어울리다 보면 좀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아무래도 학생들만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좀 미국인 비중이 많은 편이긴 하고요. 음. 그렇군요. 그러면은 작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좀 놀랍게 사람들한테는 대선 결과가 충격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으로 이제 맞아요.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졌는지. 그래서 저도 사실 어쨌든 제 신분이나 아니면은 환경에 영향을 크게 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가서 그 선거 과정 동안 좀 뉴스도 사실 미국 뉴스에 그렇게 평소엔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대선 선거는 열심히 챙겨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트럼프가 그렇게 쉽게 이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뭐 신문 회사거나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내 생각보다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표를 받으면서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근데 사실 저희 학교가 있는 지역이 말하자면은 좀 공화당 지역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화당 지역에 가까운 곳인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학교가 있는 그 딱 그 부분만 민주당 성향이 진한 곳이라 약간 학교 안에서 생활은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학교 밖에 가면은 뭔가 또 달라지는 게 있으려나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또 마침 오늘 녹음하는 오늘이 트럼프가 이제 오피스를 받는 날이어가지고 참 앞으로 근데 사실은 어 앞으로 어떻게 될 거가 명확하지 않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것 같고 근데 그 큰 불확실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걱정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엄청 구체적으로 뭐 이런 게 어떻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없는 상황이긴 해서 다들 추측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나쁜 쪽으로 변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 불확실성 자체가 되게 또 큰 스트레스 요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사실 외국인 학생이거나 아니면 외국인 포닥으로 있으면 비자 상태를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는지가 큰 고민이잖아요. 근데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외국인 이민자를 싫어하는 정책을 지난 정권 때 폈었고 아마도 이번 정권 때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일부 사람들에 의하면은 전체적인 이민자는 배척하지만 약간 높은 뭐 학력을 갖고 있거나 전문직인 이민자들은 좋아할 거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되게 사람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정책이 바뀔지 좀 잘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좀 더 신분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별로 영주권에 관심이 크게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경우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음. 지금은 유학생 신분이잖아요. 학생은 프로그램이 만약에 6년 프로그램이면 입학할 때 6년짜리 비자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갱신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학생 신분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어서 그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랑 실제 비자가 따로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거는 아마 7년이 기본으로 나오고 내 경우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비자 같은 경우는 저는 5년을 받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 본인의 시민 국적에 따라서 1년짜리 비자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년짜리 비자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고 들었고요. 근데 그 외에는 박사 과정이라면 대부분 5년짜리를 받는 것 같긴 해요. 체류증은 있고 비자는 없으면 그러면 살 수 있는 네.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 수 있는데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 신분이. 집을 못 가는 네. 거구나. 네. 네, 외국인. 맞아요. 집을 못 가고 해외 학회를 못 가고 여행을 못 가고. 음, 음, 그래서 뭐 주변에도 보면은 1년 비자를 받는 사람들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고 하면은 본국에 돌아가서도 비자를 새로 받는 게 막 짧은 과정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1년짜리를 받고 미국에 와서 그게 끝나기 직전에 집에 가서 한번 보고 오고 졸업 때까지 본국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1년짜리 그러면은 1학년 때만 보고 그다음부터는 집을 안 가는. 아, 네. 네네네.
네, 저희도 과정이 보통 졸업까지 평균 6년에서 7년 정도 걸리는데, 네, 그래서 1년 차가 끝나기 전에 본국에 한번 다녀오고, 그 전까지는 계속 미국에 남아있는. 음, 혹시 포닥들은 어떤 비자를 받는지 아세요? 만약에 해외에서 오면은 J1 비자를 처음에 많이 받는데요. J1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년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어,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인 같은 경우는 그거를 1년마다 갱신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좀 번거로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1년마다 갱신을 하다가 H1 비자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H1 비자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TO가 정해져 있어서 약간 제비뽑기처럼 그 운이 좋으면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몇 번 하다가 근데 또 J1 비자가 최대 받을 수 있는 연한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거가 되기 전에 H1 비자를 못 받거나 혹은 영주권을 못 받으면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규정이 있고 네, 만약에 그 전에 H1 비자를 받거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면은 계속해서 그 현재 포지션이나 혹은 뭐 다른 포지션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복잡하네요. 영주권. 네. 그래서 많은 미국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주권인 거 아무래도 네, 시스템상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제가 또 듣기로는 영주권도 나라별로 코타가 있어서 뭐 인도 사람이면은 대기가 엄청 막 몇십 년 정도로 길고 그래서 자기는 그린카드를 받을 그 희망이 없어서 미국을 떠난다 그런 사람도 음, 만났거든요. 제가 사실 이민법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케이스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주권이라는 게 한 가지 방법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결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결혼 영주권도 있고, 혹은 또 뭐 저희 같은 박사 학생들이 많이 신청하는 거는 그런 뭐 고학력과 저희 뭐 연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의 국익에 이득이 될 거라고 해서 신청하는 영주권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이유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이유도 다양하고 그 이유에 맞춰서 또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도 달라져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어느 걸로 신청을 하는지에 따라서 기한도 달라지고 국적에 따른 제한도 달라지지 않나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단순하지가 않군요. 왜냐면 저는 독일에서 영주권을 따느라고 이제 제도를 알아봤을 때는 음, 주된 그 충족해야 되는 요건이 세금을 몇 년 냈는지, 그리고 언어 음, 시험 통과했는지, 음, 아주 간단한 약간 역사, 정치, 독일의 역사에 대한 시험을 하나 봐야 되고, 응. 그리고 세금을 낸 연수가 학위를 한 사람은 2년으로 줄 수 있고, 뭐 그 정도요. 음. 국적에 따라 달라지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가지고, 생, 어, 생각보다 더 복잡하네요, 미국은. 네, 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것 같고 근데 그게 또 너무 이상한 점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류의 영주권이 다른 종류의 영주권보다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근데 또 그게 자기가 사는 주가 어딘지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아, 너무 그래가지고 복잡하겠네요. 좀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뭐, 뭐, 한 가지 영주권만 신청을 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트랙 중에
또 신청할 수 있는 트랙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중에 뭐를 신청을 해야 가장 과정이 쉽고 빠를까를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복잡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뭔가 들어봐서는 개인이 그냥 조사해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이라기보다는 거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영역 같이 느껴지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은 영주권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은 다 변호사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비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겠네요. 음. 네, 맞아요. 그게 또 정말 미국의 이상한 점인데, 그, 그거를 관리하는 이민국 같은 곳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곳이 세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런 이런저런 이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수수료로 돌아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가 성우 관계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수료가 또 굉장히 비쌉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질문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민국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저는 영주권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뭐 하고 싶다고 쉽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저 제가 영주권을 받음으로써 열리게 된 길이 안 받은 사람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 독일에서는 학위를 한 다음에는 그러니까 석사는 18개월을 이제 잡시킹 취업할 수 있는 기간 음, 취업비 취업비자? 취업비자를 줘요. 석사 졸업생은. 근데 박사 졸업생은 6개월을 줘요. 그럼 6개월 안에 취직이 안 되면 떠나야 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취직을 하든 포닥을 하든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독일이나 유럽에 있는 것이 한국에서 이메일 써가지고 컨택하는 것보다 유리한 면이 있을 테고. 그래서 그렇죠. 영주권이 있었던 게 저한테는 좀 도움이 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기간 중에는 취업이 된 상태가 아니어도 독일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주권이 있으면 취업하든 말든 그냥 평생 독일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린카드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학생 신분으로 졸업을 한 다음에도 이게 잡 서칭을 하면서 계속 있을 수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인가? 굉장히 기간이 짧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졸업 거의 직후에 취업이 된 상황이어야만 취업 비자를 1년 동안 바닥에 남을 수가 있고 음.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2달인가 3달 안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미국에서 학생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기에는 6개월 또는 18개월이 굉장히 긴 기간처럼 느껴져서 음, 어, 그러면 제가 소문으로 들은 스템의 졸업생은 네. 3년 동안 또 무슨 어, 쓸 수 있는 비자가 있다. 이거는 그,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졸업? 그게, 네네네. 어떤 전공이든지 상관이 없이 1년을 먼저 받고, 근데 만약에 스템 전공이면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2, 3개월 안에 취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거 자체로 취업 비자인 건 아니고, 학생 비자에 딸려 있는 조건 같은 걸로 음. 된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비자 상태는 학생 비자이지만 일할 수 있는 퍼밋을 받는 아, 일할 수 있는 펄미. 그래서 네네 그 퍼밋 자체가 취업 상태여야 유지가 되었던가 뭐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졸업이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어서 네.
제가 아까 말했던 졸업 후에 독일에서 받을 수 있는 18개월 혹은 6개월짜리 비자는 잡 시킹 비자였어요. 그렇군. 제가 아는 한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런 그 카테고리의 비자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음, 당장 뭐 학생 신분이거나 아니면 취업된 상태여야만 미국에 체류할 수가 있고 음, 그렇지 않고서는 그게 어렵고 그리고 사실 학생 비자라고 하더라도 사실 학생으로 있으면서 뭐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뭐 휴학을 할 수도 있고 본국에 오래 갔다 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휴학을 하는 순간 비자가 바로 사라져서 에? 나중에 그쵸? 그래서 휴학을 끝내고 다시 학교를 시작하려고 할 때 비자를 또 다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뭐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할 때 농담으로 뭐 외국인 학생들은 아파서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렇군요. 아니, 아프면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네, 비자도 사라지는. 쉽지 않네요. 또 궁금했던 게 학교에서 어, 전공에 대한 트레이닝 외에 다른 트레이닝도 좀 시켜주나요? 이를테면 다른 커리어 패스에 대한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뭐 균형 잡힌 삶을 위한 어떤 뭐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나요? 일단 짧게 대답을 드리자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근데 이게 되게 본인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찾아야지 좀 찾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그런 뭐 work-life balance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메일도 많이 오고 그래서 뭐 한 번짜리 수업이나 뭐 요가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갈 수는 있는데 그거 외에 연구 외에 다른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은 학교에 존재를 하는데 약간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뽑혀야 수업을 듣거나 뭐 워크숍에 가거나 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처음에는 그런 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긴 했는데 뭐 종류 중에는 좀 더 티칭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티칭에 관련된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다른 주변의 다른 학교에 뭔가 저희도 보면은 연구 중심 대학 말고도 수업을 좀 더 많이 하는 대학교들도 있어서 그런 데에 있는 어떤 사람과 1대1로 매칭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수업을 따라다닌다거나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거 외에도 뭐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원한다면은 자기가 아는 받고자 하는 게 뭔지 분명히 알면은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어느 뭐 어떤 한 오리엔테이션이나 아니면 그런 곳에서 이렇게 다 같이 설명을 해주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어 아니면 주의 깊게 게시판 같은 거를 보면은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뭐 내가 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다른 친구랑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아는 어떤 다른 사람이 이런 프로그램을 했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에 검색을 해보면은 아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네. 제가 학위 과정 중일 때는 뭔가 PhD 위크인가? 어떻게 학교에서 주간을 정해가지고 그 주간 동안 음, 프로그램을 다 이제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프로그램을 주의 깊게 봐보면 어떤 게 있는지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맞아요. 있는데 우리는 유럽에서는 포스닥 어프리시에이션 위크? 오 맞아요. 저희도 그런 거 있어요. 행사 한번 가가지고 막 스트레스 볼 이런 거 받아오고 그런 거는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포닥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제가 포닥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뭘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포닥 모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닥 모임에서 서로 뭐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또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거기서 주최한 여름 학기, 여름 수업 같은 거였는데, 현재 박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덕을 어떻게 잘 찾을 수 있는지, 아니 포덕 생활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던 점이에요. 참가했나요? 네, 저는 참가했었는데, 근데 저는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점이 어쨌든 주제 자체가 어떻게 하면 포답을 잘 구하고 잘 할 수 있을까였어서 당연히 거기 오는 사람들이 포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일 거라고 전제를 했지 않을까라고 하고 수업에 갔는데 다 처음 수업부터 얘기를 하는 게 나는 꼭 포닥을 해야만 하는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뭐 무조건 박사를 졸업을 하고 포닥을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만 포닥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옵션이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포닥 잡서칭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했고요. 신기하네요. 마치 대학 입시 설명회 네네. 가서 대학을 왜 가야 되나, 맞아요. 대학을 맞아요, 맞아요. 가는 내가 꼭 게 그 대학을 가야만 하나. 그만큼 다들 긴가민가한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했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점점 반드시 포닥을 해야만 하고, 뭐, 박사를 졸업을 했으면은 학계에 남아 있어야만 성공한 커리어고, 그렇지 않은 커리어는 다 성공하지 못한 커리어라는 인식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제가 또 그 워크샵을 하면서 다른 포닥분들을 원래 알지 못했던 다른 분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신기했던 점은 포닥을 현재 하고 있더라도 굳이 아카데미아에 남겠어라는 목표를 가지고 포닥을 하지 않고 이거를 기회를 삼아서 새로운 스킬을 익히고 그걸로 취업을 하겠다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고 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솔직하게 내가 사실 포닥을 꼭 너무 하고 싶어서 포닥을 시작을 한 건 아니고 박사를 졸업하는 시기에 뭘 해야 되나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거를 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포닥이 좀 더 쉬운 옵션인 것 같아서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되게 솔직하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네, 들을 수 있었던 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음. 꽈배기님은 지금으로선 웬만하면 졸업 후에 포닥으로 연구를 더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미국에 일단 왜 왔을까도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세상이 되게 궁금해서 온 게 큰 것 같거든요. 근데 박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알았지, 본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 못 본 영역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포다까지는 하고 나야 좀 더 이제 나의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큰 것 같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학부 때부터 제가 봐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가장 익숙한 커리어가 연구 커리어인데 지금으로서는 근데 그 외에 다른 커리어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도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중인데 또 아직은 포닥을 더 하면서 연구를 더 해보고 싶다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을 와서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 의미가 더 다양한 연구를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저로서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냥 제가 살아보지 않은 되게 막연하게 음. 제가 살아오지 않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문화에서 지내는 건 어떤 걸까에 대한 궁금한 점도 있었는데, 근데 굳이 박사를 한 이유는 어쨌든 한국에서 연구를 하더라도 제가 학부 연구생으로도 있었고 한국에서 석사도 했는데 그 논문도 읽고 뭐 학회를 가거나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접하는 연구들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연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 그다음에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가 가장 궁금했었던 게 큽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대답으로는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 음, 사는 곳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비슷하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일상이 이제 수업도 없고 조교도 없으니까 월화수목금은 출근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퇴근해서 뜨개질도 하고 주말에는 좀 쉬기도 하고 그런 건가요? 취미 활동이 뜨개질이랑 또 뭐 있나요? 뭐 요즘에 재밌게 보는 거? 요즘에 저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진짜 완전 시골이라고 느껴져가지고 취미를 뭘 해야 될까를 일부러 생각을 했었어야 됐었는데 약간 4년을 지내고 나서 그런지 좀 소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할 일들의 리스트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뭐 여름에는 숲에 나가서 저희 동네에 디스크 골프라는 게 있는데 골프처럼 그런 코스, 숲속에, 근데 숲속에 코스가 있고, 근데 그 코스의 끝에는 홀이 아니라 약간 철로 된 바스켓 같은 게 있고, 근데 거기에 프리스비 원판을 던져서 넣어야 되는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런 것도 하고, 뭐 그런 수영장 있는 아파트에 가서 수영을 하기도 하고, 놀러 다니다가 겨울에는 주로 실내에서도 많이 노는데 그래서 보드게임을 하기도 한다거나 요즘에는 뜨개질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또 빵을 만드는 것도 재밌어서 요즘엔 빵도 가끔씩 만드는데 그게 되게 약간 과학 실험이랑 비슷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디저트를 만들 때는 그 약간 재료들을 다 정량으로 계산을 해서 섞으면은 대부분 결과가 잘 나오는데 이스트를 쓰는 빵 같은 경우에는 그때 날씨나 습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어가지고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반죽의 상태를 읽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한두 가지가 정해져 있는 건 잘 없고 이런저런 취미들을 계절에 맞게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음. 베이킹이 과학 실험 같다라는 말 들으니까 기억나는 게 2022년에 나온 책으로 기억하는데 레슨 인 케미스트리라고 혹시 아세요? 음, 그 아니요, 전, 화학자 출신의 여주인공이 어 요리 TV 요리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나오면서 요리는 과학이다 이렇게 음, 프로그램을 만든 그런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 소설 원작의 컨텐츠가 애플 TV에서 이제 시리즈로도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소설을 오디오북으로 들었었는데, 그거 들으면서, 아, 맞네. 요리도 진짜 실험 같은 거고 음, 과학이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베이킹도 역시 맞아요, 맞아요, 습도와 날씨에 민감한, 맞아요. 좀 일상적인 얘기를 물어보려 했는데 다시 과학 얘기로 돌아왔긴 한데 저는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가 궁금해요. 그것도 굉장히,
랩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제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저희 랩은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11시, 12시쯤 점심을 먹고 11시, 12시쯤 출근을 해서 쭉 일을 하다가 7시, 8시쯤 집에 오는 게 일반적인 날 일들이고, 뭐 아침에 미팅이 있거나 뭐 세미나가 있거나 하면은 일찍 가기도 하는데, 근데 또 저희 랩이 어쨌든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고, 그 랩 안에서 또 실험 기기나 방들을 공유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아침 그룹, 점심 그룹, 약간 오후 그룹, 밤 그룹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딱 8시간 일하는 거면 일주일에 40시간 일한다. 약간 한국에서의 대학원 생활을 상상했을 때보다는 좀 더 균형 잡힌 삶으로 보여지네요. 그쵸, 그쵸. 네. 근데 또 주말에도 나갈 때 하루 정도는 나가는 날이 많긴 한데, 근데 그런 걸 감안하고서라도 한국에서의 대학원생의 삶에 비해서는 확실히 균형 잡힌 삶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취미도 많이 가지고 운동도 하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것 같고요. 네. 좋네요. 소문으로 듣기로는 어, 미국, 그러니까 유럽에서 도는 소문은, 음, 유럽에서 드는 소문으로는 미국은 좀 더 빡세다라고 소문이 도는데, 생각보다 않네요. 일단, 제가 꽈배기님의 환경, 네.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에 의하면은 한국이 가장 많이 일하고 음, 빡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그 다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유럽이지 않을까. 근데 또 유럽과 미국의 그런 일하는 거의 차이는 일상에서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뭐 유럽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휴일 음, 배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아무래도 왠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휴일을 그렇게 많이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여름에 며칠 휴가를 가고 그다음에 겨울에 크리스마스부터 해서 연초까지 휴가를 가고 또 사람에 따라서 땡스기빙 11월에 있는 땡스기빙 주에 휴가를 가고 이거는 흔하긴 한데 그 외에 막 엄청 휴가를 많이 간다는 거는 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음. 근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유럽에서는 정해진 휴가의 날짜 수가 굉장히 많다고 들어서, 네. 네. 저는 박사과정 5년 동안 매년 30일씩 받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랩에 소속이 되어 있고 교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학교 자체에서 정해진 휴일은 그 기본 공휴일 플러스 10일이에요. 저도 근데 지리하라님 외에도 다른 유럽에 있는 친구들한테 근데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지 않냐 그런 소문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느꼈을 때 물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또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느 포지션을 찾아가는지에 따라서 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혹시 유럽에서 그런 소문을 들으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비자 문제는 확실히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노동법의 차이 때문에 포다 계약이 남아 있어도 쉽게 자를 수 있다라는 얘기 맞아요.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들으면서 좀 약간 그렇게 미국에 지내면서 문화 충격을 많이 받았던 건 아닌데 약간 충격이었던 점 중에 하나는 포닥이면은 어쨌든 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자를 수 있고 그게 굉장히 불안정한 직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포닥을 하는 미국인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근데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진짜 당장에 잘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회사에 비해서는 미국에 있는 포닥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회사를 가도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건 똑같으니까 네. 다를 게 크게 네. 없겠네요. 그리고 언제든지 자를 수 있고 사실 미국에서 포닥을 하면 어쨌든 그 어드바이저랑 좀 더 가까운 관계에서 일을 하잖아요. 당장 내일부터 오지 마라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어쨌든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기간을 주는데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런 쉽게 뭐 당장 내일부터 오지 마라는 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음. 그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느껴지나 봅니다. 음. 미국인이나 영주권이 있으면은 그런 지점은 덜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보다. 근데 또 전반적으로 그거 외에는 한국에 비해서 좀 사람들이 커리어나 네, 직업에 관련된 선택을 할 때 직업뿐만이 아니라 뭐 가족과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지 아니면 결혼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원가족이랑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게 또 저로서는 신기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주를 옮기면 음, 또 거의 나라를 옮기는 수준의 거리가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포닥을 구할 때 그 원래 가족들이 있는 지역에서 직항이 있는 곳에서만 직업을 구하겠다라는 기준을 삼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또 그런 지점이 있어서 유럽은 어떤지 또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한국에 비해서는 가족이 어쨌든 인생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요인이라는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음. 근데 그 원가족, 자기 부모님과의 음. 거리를 그 커리어 초이스에서 언급한 친구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만약에 애가 있다, 젊은 부모다, 그러면은 음, 그게 또 그런 요인을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부모님이 멀리 있어가지고 더 육아가 맞아요. 더 음, 복잡해진다고. 맞아요. 그리고 또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는 후덕 잡을 구할 때 내가 파트너가 있는데 그 직업이 아무래도 학계에 있는 직업이 아니다 보면은 좀 제한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파트너가 이곳으로 새로 이사를 하면은 직업을 구할 수 있는지가 나한테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아예 인터뷰 때 공개하고 음. 얘기를 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들었어요. 그렇군요. 음. 슬슬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꽈배기님한테 또 묻고 싶었던 게, 청취자시기도 하잖아요? 이과 여자 팟캐스트에. 맞아요. 혹시, 어, 피드백이 있는지,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는지 또 궁금해요. 저는 일단 굉장히 내용이 다양하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그 콘텐츠의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질리아라님의 일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간간이 에피소드들 사이에 섞여 있는데 굉장히 그런 인터뷰 같은 에피소드를 들을 때 기분과 그런 일기를 들을 때 기분이 또 다른데 그게 굉장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음.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봤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되게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가 꿈이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딱히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몇 년을 연구실에서 지내고 나서 보니까 저한테 있어서 과학자라는 정체성이 되게 큰 정체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과 여자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런 연구를 하고 과학 분야에 있거나 한 여자이고, 근데 그 여자 중에서도 어느 정도 좀 나이대가 어쨌든 동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되게 공감 가는 내용들도 많고, 그다음에 제가 겪었던 일이나 제가 생각했던 생각이나 경험들이 비슷하게 다른 사람들도 겪었고 생각했고 느꼈다는 거를 볼 때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칭찬을 부탁하고 칭찬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민망한데. 근데 맞아요. 어쨌든 정체성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그룹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벤 다이어그램처럼 여성이고 이과고 그런 뭐 어느 정도의 비슷한 나이대고 이런 종류의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꽈배기님이 몇 달 전에 이제 잘 듣고 있다라고 메시지 보냈을 때 되게 고마웠었어요. 그리고 가끔은 이걸 누가 듣고 있나? 이게 의미가 있나? 하는 음,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피드백을 주니까 아, 의미 있는 거 맞네?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 맞네? 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큰 힘이 됐습니다. 고마웠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도 거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은, 어쨌든 제가 한국 밖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한국어로 된 콘텐츠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것 역시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로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겪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재밌고 음, 좋습니다. 네. 어, 앞으로도 꾸준히 할 거니까 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근데 저 청취자로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렇게 일기를 진행하실 때 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일기를 읽을지를 어떻게 결정을 하시는지가 궁금했어요. 아, 결정할 게 없었던 게 그냥 데이 1부터 적어 놓은 거를 다 읽고 있어요. 셀렉티브해서 아, 진짜요? 네, 선별해서 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니요. 제가, 네, 저는 그걸 선별해서 읽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이거를 이제 출판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출판물로 나왔을 때는 선별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음, 오디오 파일로 올리는 거는 그냥 쭉 그 시계열로 해가지고 읽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정말 생경합니다. 그 옛날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하는 게 저로서도 읽으면서 되게 낯설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형식도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어쨌든 그걸 썼을 때 느꼈던 감정이랑 근데 또 어떨 때는 그걸 읽을 때 꼭 약간 웃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는 게 조금씩 느껴지기도 해서 그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재밌었더니 좋네요. 음. 주의 깊게 들어줘서 고마워요. 음. 시간이 이제 많이 늦었죠. 미국 동부는 여기는 그렇죠. 늦은 시간까지 같이 대화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언제나 듣기만 할 줄 알았던 이과 여자의 게스트로 영광입니다. 예.